떨어지고 있는 코스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선전하고 있는 코스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3인의 전략에서 오늘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루투자자문의 조인갑 대표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메일 유업 장중 신고가입니다. 메일 유업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으로의 분유 수출 증가 소식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홈쇼핑주 강세입니다. GS 홈쇼핑, CJ 옷쇼핑 등 홈쇼핑주가 실적 호정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진단, 예방 관련주 강세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젠, 인포피아 등 진단, 예방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GS 홈쇼핑이나 CJ 옷쇼핑, 사실 주가가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조정 없이 꾸준히 가고 있는 홈쇼핑주, 조인갑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요인들에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그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1월부터 2월까지 누적 총 취급고가 동기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채널 역시도 소폭 성장했지만 전반적인 총 취급고가 성장하면서 이 고성장세를 유지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76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미만이었는데 홈쇼핑 3사 중에서 좀 가장 낮은 그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1분기를 본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 이펙트에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거는 올해의 그 GS 홈쇼핑이 400억을 좀 넘을 내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1분기 때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실적에서의 어떤 고성장이 좀 기대된다. 어닝에 있어서 이런 면을 좀 두 번째로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다 점검해 본다면은 결국 GS 홈쇼핑이 이번 1분기 때는 고성장과 수익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나타내면서 꼭 먹고 알 먹고의 그림들이 좀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제시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CJ 옷쇼핑 같은 경우는 2가지 요인이 있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베즐리 미슈카하고요. 니나리치라 같은 이제 메스티지라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이 메스티지라는 것은 이 대중적인 명품, 대중적인 명품을 우리가 메스티지라는데요. 이거의 판매를 확대한다고 CJ 옷쇼핑이 언론을 통해서 5일날 밝힌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CJ 옷쇼핑이 얘기한 것들은 최근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홈쇼핑의 채널을 통해서 고급화하면서 이 명품 브랜드와 홈쇼핑이 협동이 잘 되고 있다. 이론에서 홈쇼핑의 마진 구조가 개선되는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같이 더불어서 CJ 옷쇼핑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결국은 유통주 중에서 다 같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홈쇼핑 중심으로 해서 집에서 이제 주문 주는 분들이 많이 커지고 점차로 이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같은 것들이 발달되면서 집에서 혼자서 이 홈쇼핑을 통해서 소비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소비자분들이 직접 현장 가서 사는 것들 좋아했는데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트렌드 자체가 집안에서 또는 본인이 처한 곳에서 PC 가지고서 구매하는 것들 또는 TV 가지고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홈쇼핑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여기에 홈쇼핑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가면서 다른 유통업체랑 다르게 이 홈쇼핑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가면서 시장을 좀 유통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형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회복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점이 또 홈쇼핑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결국은 포커스가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뀐다. 진단과 예방, 치료보다는 진단과 예방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이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의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바뀐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치료제 시장이 사실은 진단 시장보다 훨씬 더 크죠.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뭐 의료 제약회사와 바로 소비자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바로 나오는 구조가 있고요. 진단이나 예방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1차 업체를 할 수 있는 제약이나 바이오주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진단 예방 쪽은 치료제보다는 일단 실적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낮은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많이 절실한 산업이 바로 진단이라든지 예방 차원인데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도 실제적으로 이 진단 예방 쪽에 2014년부터 향후 8년 동안에 유전자 진단 쪽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한 5천억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 바로 시젠이 대표적인 유전자 진단 업체인데 최근에 상당히 유럽의 대규모 글로벌 한 1, 2위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에 약간 멈춰져 있던 사실 의료 진단 업체에 대한 매기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내 업종 보면은 사실 SK케미칼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다른 뭐 일단 한국약품 등도 많은 중소형 진단 업체와 약간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보니까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종목과 서로 국내 제약회사와 연구개발업체가 제휴해서 이제는 유전 진단업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면 사실은 시젠을 제외하고는 많은 그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됩니다. 유전자 진단 종목 제가 좀 언급해드리면 뭐 DNA 링크라든지 인트론 바이오 뭐 마크로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표적인 진단 예약 업체이 되는데 실적은 사실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실적 퍼포먼스는 솔직히 치료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의료 진단 부분이 커져간다면 이러한 상승 트렌드는 지금의 제약, 바이오 진단으로 넘어가는 순환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확인할 단계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의료, 바이오 그리고 이제는 진단까지도 이미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뭐 다 똑같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뭐 진단 이쪽이 어쨌든 보면은 근본적인 의미의 헬스케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대형 제약사들도 이제 진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진출하려고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시장에 관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철강, 화학, 시황 부진입니다.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 최근에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유가도 내리니까 화학 제품이라든지 뭐 정유 쪽 이쪽도 시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소재주 지금 물량을 줄여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윤갑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이요. 이제 소재하고 이제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이제 철강과 화학 쪽이고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 쪽이라든가 건설 쪽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철강과 화학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 볼 때는 이제 저점을 좀 지금 통과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을 통과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개별적인 내용을 하나 둘씩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요. 먼저 이제 철강에 대한 건데요. 일단 철강을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의 내용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중국의 철강 시장 자체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이 충격. 규제 충격의 영향으로 인해서 철강 자체도 3주째 부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철강석이라든가 철근의 선물 가격조차도 지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철강석에 대한 재고를 좀 보는 건데요. 재고가 지금 현재 6,600만 톤 정도 됩니다. 대략. 그래서 지금 2009년 말 이후에 이 최저치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재고라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질 수 있는 재고 여력이 좀 있다. 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출하하려고 하는 바이오산 중심으로요. 이 열연과 냉연 가격이 150위안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내수 고철 가격 역시 16주 만에 이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철강적인 면에서나 이런 산업 쪽, 철강 산업 쪽은 바닥을 좀 찍고서 돌아서고 있는 국면이 3월 달의 국면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학이나 정유 쪽인데요. 화학이나 정유 쪽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복합 정제마진입니다. 복합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배럴당 14불 정도 있는데요. 지금 3월 달 들어서는 3월 첫째 보면은 9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바닥이 좀 안 잡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석화 마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톤당 2월 달에 이제 330불 정도 됐는데요. 톤당. 근데 지금 3월 달 들어선 285불. 이것도 역시 바닥을 못 잡고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하락하고 있느냐? 이게 어떤 요인이냐 이렇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좀 답이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이 특별한 수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월 20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하고요. 오페크에 대한 원유 증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이 경기 부양보다는요. 물가 안정에 초점을 줌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유가의 상승 동력 또는 기름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중국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쪽에 전반적인 화학에 관련되나 정유업체들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 팩트가요. 그런 면에서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여기도 물동량 일부 살아나면서 4월 달에 5월 달에는 계절적으로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긴 사이클 보세요. 단기 사이클은 아니고 조선은 기본적으로 짧게 보면은 1년 반, 길게 보면 3년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그걸 종합해 볼 때 2013년은 약간 저점의 국면에 가깝다. 따라서 해체선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에코 에너지의 또는 에코 엔진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동력들, 수주의 동력들이겠죠. 수주에 대한 동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의 물동량을 발주할 수 있는 선주사들이 서서히 움직인다는 것들은 장기적 그림에서는 충분히 조선이 저점을 찍고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해양 관련돼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자체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4월이나 5월까지 가서는 상선도 일부 나오면서 조선의 저점을 좀 더 앞당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제가 볼 때 다시금 좀 종합해서 정리해드린다면 철강이나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더 분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화학은 좀 더 조정받더라도 매수 타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소재 산업재 이렇게 묶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실효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반면에 화학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S4 참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오늘 150만 원 밑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하창범 팀장 글쎄 삼성전자 갤럭시 S4 발표하면 이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IT 부품주들은 또 지금 그 갤럭시 S4 발표를 즈음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도 같이 좀 세워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삼성전자 약세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어떤 삼성전자 내부적인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수급 논리에 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 수급, 일단 외국인 지분주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근데 줄이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지분율이 50.40%로 좀 떨어졌다.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접하면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욕심을 냈죠. 단독 부스 처음으로 미국의 북미 한복판에서 바로 쉽게 말하면 적의 비수를 꽂는 언팩 행사를 이제 14일이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야간에 나올 겁니다. 근데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프레젠테이션을 스티브 잡스처럼 팩트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련주의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한 달, 두 달 정도 흐름을 보면 갤럭시 S4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이 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IT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는 카메라 모듈이나 케이스, PCB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조금 돋보였던 기술이 바로 아이 스크롤링이었죠. 눈이죠.
눈이 움직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동영상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때문에 일부 뭐 슈프림이라든지 필링크 이런 종목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S3에서 S4로 바뀌었을 때 크게 바뀌는 건 사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가 한 1300만 화소로 좀 커진다는 거.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케이스 조금 커지는 것 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무슨 충전이 되었든 아니면 아이스크롤링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이 오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그것 자체는 크게 매력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3월 14일 날 시연을 하죠. 시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출시는 4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럼 한 달 동안의 공백이 있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 출시되기 일주일 전에 바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치가 바로 발표되는 타이밍에 이끌립니다. 즉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는 공개되고 나면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하드웨어 쪽, 카메라 모듈이든 케이스든 뭐 여러 가지 FPC 업체들은 충분히 현재부터 벌써 차익 구간에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갤럭시 S4가 과연 미국에서 얼마나 선전하고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지 실제적인 수치는 바로 실제 세상에서 풀리고 났을 때 5, 6월 달에 찍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실적 드라이버가 조금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니까 좀 많은 종목이 나오는데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뭐 FPCB라든지 카메라 모듈의 옵트론텍, 케이스의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리하시고 일부 밴드 업체들, 이제 밴드 업체는 부품 업체가 되는데요. 밴드 업체 중에서 최근에 보니까 4종목 정도는 보니까 기존의 밴드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캐파를 좀 늘린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나노스, IM, 뭐 우주일렉트로, 크루셜 엠스 이런 종목이 좀 있는데 제가 조금 주가 흐름이라든지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진 않고요. 나노스 같은 종목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근데 전체적인 부품주의 흐름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약간은 차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은 사실은 뭐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 갤럭시 S4 발표에서 부품주들 미리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옥석이 가려질 것 같은데 대체로는 조정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 선별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닥 선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뭐 코스닥에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뭐 오늘 뭐 코스닥 얘기를 뭐 당연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하 팀장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 기관 매매 동향을 쭉 최근 8년 이상 이렇게 집계를 해오는데요.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코스닥 200억 이상 사오는 거 글쎄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코스닥을 담은 금액 자체가 한 4천억에서 5천억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5조 원 이상의 금액을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코스닥의 강세는 외국인 매수 효과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외국인이 어떤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려오는 외국인의 전체 캐파는 중국계 펀드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계는 감소, 유럽계는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계 자금 쪽에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 투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섹터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IT 쪽과 BIT가 있는데 IT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IT 부품주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조금 그 특이한 것이 내수주 쪽에 나오는데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에 들어오는 내수주 중에서 실제적으로 해외 공략형 내수주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공략형 내수주라는 종목이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음식료라든지 의료기기, 바이오 같은 종목입니다. 즉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로 공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 탄력도 좋아지고 외국인의 콜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제가 뭐 의료,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바이오나 의료기기도 거의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저는 중국에 진출하는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많이 알려진 종목이지만은요 한 4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젠 같은 종목들은 유럽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고요. 휴비치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이라는 게 있는데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용 렌즈 쪽이 될 것 같고요. 오스템은 이제 치과 그리고 바텍이라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치과용 엑스레이를 만드는 장비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그 IT를 좀 제외하고 나서 비내수주 쪽에서는 중국의 내수를 공략하는 IT 개별주에 대한 선전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말이 약간은 좀 어폐는 있는 것 같은데 해외 공략형 내수주 이런 쪽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중국 진출 관련한 헬스케어를 자세하게 좀 꼽아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약세를 보이는 데는 엔저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영향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북한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이번 주에 쿼드러플 데이 그리고 금통일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인갑 대표가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보는지 좀 전망해 주시고 뭐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잠깐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중국에 대한 좀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자체가 이게 수출이냐 내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확대된 내수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에 수출하지만 투자자분께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옛날 시대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었거든요. 상당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라는 표현 자체도 맞지만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이면에는 확대된 내수다. 따라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업체들은 내수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제 금통위하고 이제 쿼드러플 금주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쿼드러플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동시 도발한 건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주간의 내용 상황으로 해서 시장의 좀 변동성 자체는 좀 있다 하지만 구간 자체에서 매매하는 주체들이 사실 좀 박스권 매매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큰 흐름에서는 그 3월 들어서 좀 구간에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냐, 두 번째가 고용시장이 개선되느냐, 세 번째가 이제 주택시장이 개선될 것이냐 이걸 보고 있는데 세 개가 다 좋아지면서 새로운 주가를 창출하는 반면에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요인들이 다 해외 요인도 좋아지고 국내 요인도 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그 북한 리스크라는 북한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은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국 시장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 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실시되고 있고, 북한의 정전 협정이 백지화됐다. 그리고 또 남북 불가침 합의가 무효했다. 계속 이런 내용만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과 다른 게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3월부터는 다시금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금주에는 만기가 있고 동시 만기가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요.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도요. 이 선물 내용을 좀 보면은요. 2,000포인트 아래서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2,020포인트나 30% 가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쇼텀 펀드겠죠. 단기 펀드들이 또 파는 그런 매도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그 약간 자금이 큰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떤 추세라든가 트렌드를 만들기는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이 3월 초순과 중순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저희도 만기를 염두에 둘 때는 2,000포인트 전후 플러스 한 20포인트 전후에서 밑으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은 좀 파는 그런 모습을 하되 단지 이제 우리 하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시대적 흐름이 변해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헬스케어. 전에는 이제 바이오인데 지금 제가 볼 때 헬스케어 개념으로 이제 포용되는 것 같고요. 이런 쪽이라든가 산업재에서 조선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조정받을 때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 담아간다 그러면 올해 말에는 좀 좋은 그림을 좀 그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올해 3, 4분기에 가서는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섹터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접근할 섹터를 구분해서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신다 그러면요. 좀 만기를 즐거운 시점으로 좀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보내면서도 수익률도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금주에 나오는 이제 금통에 대한 금리 쪽인 것도 전반적인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것들은 인하 쪽인 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눌렸을 때 사놓으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변 여건이 불안하니까 만기와 금통위가 더욱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뭐 만기와 금통위 불확실성 해소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